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리밍으로 보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스트리밍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저희 그 직원분들께서 질문지 이제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현장에 오신 분께서는 네, 질문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네, 권리를 갖고 계시겠습니다. 아무튼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흑백 요리사라고 혹시 아세요, 어머니? 제목은 아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1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걸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준비한 이 5과정부터 시작한 이 하이클래스 수업이 정말 이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정말 잘 차려진 한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물론 뭐 대치동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다른 동네에도 또 좋은 선생님들 많으시고 좋은 학원 많지만, 저희가 준비한 이 정말 잘 차려진 한상을 이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어머님 입맛에 맞는 것보다 우리 아이의 입맛에 맞을지, 우리 아이가 이것을 정말로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영양을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 보시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준비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이제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예비고1 담당하고 있는 예비고1 팀장 김다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사진, 네, 늘 좀 부끄러운 사진인데, 네, 아기 낳기 전에 사진이라서요. 실물이랑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학생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곤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김다은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이 학원에서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2013년에 제가 이 학원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2013년에 처음 와서 지금 이제 거의 15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15년 가까이 학생들이랑 마주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많은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고, 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특히 중3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이 동네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강사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또 저희 팀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비고1 학생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잘하고 또 우리가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을 때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저희가 추려왔어요. 일단 하이클래스는 지적 단련을 추구합니다. 이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수능 국어에서든 아니면 고등 국어에서든 이 독해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능 독해력 훈련에 있어서는 저희 학원이 산 김영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정교한 커리큘럼, 가장 정확한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2009년생이죠. 우리 친구들이 2009년생. 2009년생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는, 변화의 돌풍에 있는,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학년인데, 두 가지죠. 일단 2018년, 2028년 입시 개편안, 네, 첫 번째 세대이고, 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는데 그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교과서도 바뀌고 입시 개편도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 하이클래스가 이 변화에 발빠르게 반응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또 준비했는지,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저희 하이클래스는 과정을 코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3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또
지금 중3 학생들이 어떤 현재 상황에 있으며 무엇을 가장 잘 모르고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의 과정을 이제 끊임없이 팔로우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3월의 결과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년 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을 코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면서 받으신 그 프린트에 그 이제 설명의 자료집이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프린트, 첫 번째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 설명의 자료집의 4페이지. 우리 학생들이 겪게 될 변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능에서의 변화, 그리고 또 내신에서의 변화. 수능은 많이 얘기 들으셨죠? 이제 워낙 또 유튜브에서 설명들을 또 잘 해주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언어 매체, 그리고 화법 작문, 이렇게 선택 과목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던 것이 이제 어쨌든 모두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선택하던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화법 작문, 그리고 문법까지 다 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사실 내년 2월, 3월이 되어야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통합, 융합형 과목 체제로 개편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문법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국어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변화고요. 이제 두 번째 변화는요, 이제 내신에서의 변화인데,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 여기 보시면, 그 5등급 체제와 관련해서 5페이지에 이제 현행과 개편안의 차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9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바뀌었나요? 5등급으로 바뀌었죠. 네, 5등급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떡이 져요. 이게 되게 직관적인 비유잖아요. 떡이 져요. 그래서 이 떡지는 이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이제 이거를 대학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건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설왕설래가 많긴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라요. 지금 대학은요, 2009년생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현 고3이요? 아니요. 현 고3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건 현 고1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현 고1에 그 확정안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고1한테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09년생한테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입시 개편안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실 그래도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5등급 체제가 됐고 내신이 중요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서울대가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고 있고요. 연대도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내신 반영하는 걸 좋아할까? 왜 이렇게 대학들은 내신을 반영하지 못해서 안 다를까? 제가 그걸 이제 저희 학원 입시연구소 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도 내신 반영하고 싶지 않대요. 대학도 내신 반영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다 뭐 때문이냐면 정부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답니다. 정부가 그렇게 그런 흐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서울대 연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고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신이 좀 중요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 2등급은 되어야, 2등급이면은 이렇게 보시면 2등급이 이제 누적으로 따졌을 때 34%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한 3분의 1 정도예요. 전교생이 이제 2009년생이 휘문고 1학년이면 300명이다. 그럼 100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등 안에는 들어야 서울에 있는 대학 혹은 지방 국공립대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내신 2등급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내신에 대학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은 그거 정도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서가 바뀐다는 건데요. 교과서가 다 바뀝니다.
교과서가 다 바뀌는데 사실은 제가 커리큘럼을 찾아봤는데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이전 커리큘럼에서 아주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없어요. 심지어 문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문법은 지금 현행 커리큘럼과 바뀌게 되는 커리큘럼이 똑같은데 이제 다만 커리큘럼이 좀 바뀌면서 이제 학교에서 채택하는 교과서의 작품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그 반영되는 그 작품을 고려해서 이제 예비고일 때, 이제 내신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작품의 포트폴리오를 늘려가야 되는 거. 이제 그런 변화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떡이 지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떡이 지는 상황에 학교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논서 수령이에요. 논서 수령에서 디테일하게 점수를 감점하면서 그 떡이 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서 수령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번과 3번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사실 그 논서 수령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흐름이에요. 이거 논서 수령 강화는 이거는 확실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 논서 수령 강화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문장 쓰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도 어머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문장 써놓은 거 보면요, 문장을 완성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아이들 하는 말도 보면은 문장이 서술로 안 끝나고요. 말을 흐리거나 혹은 명사로 끝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문어체로 어떻게 서술형을, 완성된 서술형을 쓰도록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독해력이죠. 네, 독해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9페이지에 있습니다. 2024년 수능국어의 문항 어떤 그 경향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야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어머님들 기억하시죠? 킬러 문항 배제. 네, 이게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그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해서 가장 이 타겟이 된 게 비문학이었어요. 수능국어 비문학이었고, 그래서 그 수능국어 비문학을 이제 대통령께서도 정확하게 딱 타겟팅을 하셨기 때문에 24년 수능국어에서는 비문학은 조금 쉬워지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상대적으로 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 전에 워낙에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전에 워낙에 어려웠어서 상대적으로 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난이도가 아직은 어렵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킬러 문항 배제를 위해서 비문학의 난이도를 낮추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영역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문학이 어려워졌어요. 문학이 어려워졌어요. 아마 이 추세는 몇 년은 지속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문학 혹은 헌법작문의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화살표를 하나만 해놨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화살표를 2개를 해놨습니다. 지문의 난도와 관련해서 타겟팅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문의 난도는 낮추지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지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선지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선지의 문장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의 중요성이 좀 높아졌고요. 내신에서도 사실은 이 독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뒤 페이지 보시면요. 나눠드린 자료집의 10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작년 진선여고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문제예요. 물론 제가 제일 긴 걸 가져오긴 했어요. 네. 제일 긴 걸 가져오긴 했지만, 대체로 내신에서도 이렇게 독해를 요구하는 좀 긴 호흡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내신 문제의 특징입니다. 고등학교는 진짜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어렵지만 범위도 많고요. 그리고
선지도 많이 꼬아서 되고요. 지문도 처음 보는 지문을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기본적인 독해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한숨을 쉬세요. 집에 있는 우리 애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죠. 근데 생각보다 애들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똑똑해요.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어우 제가 저런 단어도 모르나? 그런 생각 하시지만 사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똑똑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이 독해력이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희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학습 로드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비고1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사실 3년 후를 애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애들한테 3년이 지금 애들이 16살이잖아요. 그럼 3년이면은 살아온 세월의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한테는 3월입니다. 3월이에요. 3월을 목표로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 사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학학원에서도 할 거고, 영어학원에서도 할 거고, 또 어머님들도 하시겠지만, 이 3월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신 국어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통해서 좀 이제 끊임없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애들은 안 듣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그래도 귀등으로 듣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동기부여를 하면서 할 거고요. 목표 의식을 좀 정확하게 세워줄 건데, 제가 사실 1등급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학생에 따라서 좀 다르죠. 어떤 친구는 1등급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3등급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9등급이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다른 엄마한테 좀 부끄럽지는 않은 등급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화된 목표인데 그 개별화된 목표를 향해서 또 어떻게 가게 될지도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꿈은 크게 잡아서 1등급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예비고1의 수능 공부는 내신 공부와 결국은 동의관계입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국은 그게 수능 준비가 되고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 그게 결국은 내신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에서도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외부 지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독해력이 필요해요. 비문학에서의 수능 독해력도 필요하고 문학에서의 수능 독해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고1의 수능 공부가 결국은 내신 공부와 동의어다. 내신 공부에서 문법 열심히 준비하면 수능에서 문법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1의 수능 공부, 내신 공부와 동의관계이기 때문에 예비고1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될까요? 내신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내신에 목숨 걸어야 돼요. 고1 내신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방학까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방학까지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 비문학에서는 꾸준한 독해훈련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이 꾸준한 독해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필수 개념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에도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비문학 독해와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독해 스킬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수업의 어떤 트렌드가 독해 스킬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예비고1한테는 그게 좀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비고1에게는 물론 뭐 개념만 먹여주는 것도 안 되고 기본적인 어떤 절차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좀 균형감 있게 필수 개념도 좀 익숙하게 해주면서 생각 훈련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리고 또 읽을 때 무엇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 절차적으로 읽기 절차에 어떤 것을 좀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문학, 고전문학에 있어서는 이 개념어가 완성이 되어야 돼요.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개념어를 내신에서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고질병이 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개념어와 함께 낯선 작품, 그리고 고전문학에서의 필수 작품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문법은 한번 싹 다 훑고 가야 돼요. 한번 훑고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또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겨울방학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었고요.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독해력. 그래서 저희는 지적 단련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지적 단련입니다. 이게 사실 이 말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지적으로 단련시킵니다 였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지적질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자도 좀 달아주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충분히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의 의도를 다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 단련을 추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해력은 읽기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해력은 읽기 기술이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서 독해력이 뭘까요? 하고 여쭤보면 어머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독해력. 글을 읽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네네. 그리고 사전에 내가 알고 있는 네. 지식과 네네. 연계해서 네. 그거에 대한 네. 내용을 혼자 정리해 네. 세상에. 저 지금 제가 소름 돋았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처음이세요. 보통 독해력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그게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딱 버무려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어머님 처음이십니다. 훌륭하세요. 네, 맞습니다. 독해력이라는 건 읽고, 사실적으로 읽고,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과 같이 결합시켜서 꺼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꺼내 쓰는 힘이 결국은 독해력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꺼내 쓰는 힘은 스킬로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출제 요소야. 이런 거 나오면 요거 별표 쳐놔. 요거 밑줄 쳐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 물론 그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비고1에게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기 글 자체는 너무 복잡한 양상들이기 때문에 유형으로 딱 정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제자 마음이잖아요. 출제 요소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이건 무조건 나온다. 이거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라.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물론 기억을 해두고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비고1에게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적이 다양하게 지적으로 자극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강사, 그리고 잘 짜여진 커리큘럼,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가 그걸 어떻게 잘할 건데?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독해력을 활동의 측면을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결국은 생각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리고 생각하기의 힘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이게 가장 이 독해력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 커리큘럼에서 저희 커리큘럼과 저희 교재에서는 이 세 가지 힘을 이용하는 교재와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질문이 중요합니다. 사고력의 상단을 열어줄 수 있는, 위를 뚫어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질문.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어렵게 고차원적인 질문이라고 하긴 했는데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요. 어머니, 좋은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질문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 뭘까요? 이런 게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좋지, 맞아, 좋은 질문 필요하지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좋은 질문은 어떤
요소를 갖춰야 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이걸 생각하고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좋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네. 그럼 좋은 질문은 어떤 거냐? 핵심을 물어보는 질문. 무엇이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질문. 예를 들면 어떤 한 문단이 있어요. 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혹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의 어떤 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 그 질문이 저는 중요한 질문, 필요한 질문, 좋은 질문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좋은 질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하는 게 좋은 질문의 두 번째 예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이게 두 번째 좋은 질문이에요. 세 번째,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유추라고 혹시 아시나요? 유추라는 논증이 있습니다. 유사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뭐 이런 거 보고 유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할게요. 봉현이는 키가 크다. 봉현이는 달리기를 잘한다. 자, 이건 봉현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죠. 수호는 키가 크다. 수호는 달리기를 잘한다. 수호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봉현이랑 수호가 누구냐면요. 저희 남편, 저희 아들이에요. 네, 근데 봉현이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키가 크고 달리기를 잘하는데 농구를 잘해요. 그러면 수호는 어떨까요? 수호는 어떨까요? 수호도 농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뽑아내는 게 유추거든요. 유사성을 통해서 새로운 걸 뽑아내는 게 유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독서 연계 커리큘럼에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거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무튼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유추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쫙 해주시면서 자, 유추, 얘들아 유추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질문은 뭐냐면요. 자, 유추가 어떤 걸까? 유추의 예시는 어떤 걸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좋은 질문은요. 그럼 유추와 닮음의 차이는 뭘까? 유추와 닮음의 차이는 뭘까? 이걸 물어보는 게 세 번째 좋은 질문이에요. 다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른 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 질문이 수능에서는 3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질문. 그 유추와 닮음의 차이. 유추는 새로운 걸 꺼내는 거고요. 닮음은 그냥 닮은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 꺼내주고 자극해줄 수 있는 그 질문.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걸 제일 대한민국에서 잘하시는 분이 김영준 원장님이세요.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우리 독서 연계 비문학 수업 담당하실 양소민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질문의 힘, 사고력의 상단을 열어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질문. 이 질문이 이 학생들의 독해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절차의 힘도 중요합니다. 이 절차의 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최소의 단위부터 하나씩 시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지식을 단위 요소별로 끊어서 학생들에게 하나씩 전달해주고 체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그 절차의 힘. 그리고 상황의 힘. 상황이 만들어지면 하는 건 상황의 힘이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갈 거예요. 자, 어떻게 이끌어갈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독해력의 구성 요소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다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뭐 고3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예비고1이고 처음 수능 국어 독해를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땐 이 부분에 집중하고 또 필요할 땐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이제 수업을 해야지만 독해력이 결국 본질적으로 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원장님이신데요. 네,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사진을 썼습니다. 네, 원장님의 수업은요, 필수 개념을 잘 정리를 해주세요, 원장님은. 원장님이 이제 30년 수능하셨고, 대한민국에서 수능 국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수능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무엇이 코어 지식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이제 필수 개념 정리해 주시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독해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원장직 강반 수업 듣는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원장님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귀찮다고 특히 이렇게 이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좀 짓궂은 질문 같은 것도 좀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주 집요하게 좀 질문을 좀 하시고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수업을 원장님께서 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관리반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독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독서 연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커리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서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이 집중관리반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고입 직전에 독서 효율을 좀 극대화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바로 이 비문학 독해로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별 필독서를 읽도록 하는 것이 집중관리반의 독서 연계 비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실 원장님은 개념 정리를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두시고 읽기는 독해는 너희가 하는 거야 하고 좀 상황에 좀 맡기시는 편이라면, 이제 양소미 선생님은 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 여왕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지문에 있어서도 이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지만 이 지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딱 드라이브 해주는 그런 절차적인 그런 지식을 좀 드라이브 해주는 좀 친절하고 꼼꼼한 이 분석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중관리반에서는 독서 연계로 비문학 수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내용이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쪽에 11월, 12월에 비문학 커리큘럼이 집중관리반과 원장직 강반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집중관리반에서는 지정도서가 3권의 지정도서가 있어요. 이 3권의 지정도서 중에서 각각의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고 저희가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책인데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사실 좀 두껍습니다. 서점 가셔서 보시면은 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완독에 대한 집착을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은 생각의 좋은 도구들을 16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6가지 생각의 좋은 도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들이랑 딱 6개만 볼 거예요. 특히 비문학 독해와 좀 직결되어서 이 부분은 좀 학생들이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만 좀 6개를 좀 골라가지고 딱 6개만 볼 거고요. 각 챕터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췌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껍지만 그 중에 6챕터를 좀 골라서 읽을 거고 그 6챕터를 좀 집중적으로 읽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책을 사신 입장에서는 이거 좀 완독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일단 우리 친구들이 굳이 완독에 대한 부담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좋은 책은
그 좋은 책의 좋은 부분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고집을 제가 좀 부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이제 3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첫 주차에는 책을 안 읽어도 됩니다. 첫 주차에는 이 생각의 탄생과 관련해서 OT 수업, 전체적인 이 책 전체의 어떤 큰 내용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첫 주차에는 책을 안 읽어도 돼요. 왜냐면 첫 주차에 애들이 시험 끝난 지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났고, 또 아까 이제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험이 안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의 탄생 첫 주차에는 책을 읽지 않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4, 5주차에는 경제학의 개념어들이라는 책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경제 파트거든요. 요즘은 사실 거시경제 파트보다도 이 미시경제, 금융과 관련한 좀 어려운 용어들, 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스와핑이라든지 뭐 이런 좀 이 개념과 관련한 어려운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개념어들을 학생들이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례와 함께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2주 동안 읽을 수 있게 책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6, 7주 차에는 10대의 뇌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대의 뇌 되게 재밌어요. 어머님들께서도 좀 읽어보시면 저 새끼가 왜 저러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이제 십몇 년을 아이들을 봐왔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 이렇게 생겨 먹었었구나, 애들이. 이게 무례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얘네들의 과정이구나라는 걸 좀 저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책이에요. 그리고 본인들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 책을 선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즘 수능에서 뇌과학 지문이 많이 나와요. 뇌과학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필수 개념을 좀 잘 정리하면서 좀 재미있게 정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10대의 뇌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해서 3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필요한 질문들, 지적 자극을 좀 받으면서 앞으로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의 힘을 좀 길러줄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재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깊이 알고, 깊이 읽고, 깊이 생각해야 결국은 또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중관리반의 비문학과 원장 직강반의 비문학은 그런 점에서 결은 유사합니다. 결은 유사해요. 다만 집중관리반은 책을 읽고 그 책이 지문으로 직결되는 걸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장 직강반은 책을 읽지 않아도 되지만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역량과 원장님의 그 내공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개념 지식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애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쉽고 어느 쪽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둘 다 어렵거든요. 둘 다 어렵거든요. 지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학생의 스타일이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기를 그래도 11월, 12월까지는 좀 진행을 하기를 바란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이 정말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집중관리반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원장님의 어떤 그 내공을 좀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고, 혹은 우리 애가 책 읽는 거 좀 귀찮아해요 라고 하신다면 원장 직강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건 스타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집중관리반에서는 일단 또 한 가지 더 좀 추가되는 부분은 원장 직강반은 원장님께서 인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반은 인원수가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집중관리반은 좀 20명 안쪽에 그 소수 인원으로 20명에서 20명대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좀 구성이 돼서 좀 선생님들의 집중적인 포화 관리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좀 집중관리반이 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직강반이든 집중관리반이든 지문에 대한 완전학습은 수업과 복습자료, 또 복습과제, 그리고 데일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데일리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14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이제 14페이지 보시면요. 데일리 트레이닝 과제집이라고 해서, 매일 비문학을 한 지문 독해 훈련하도록 이제 과제집을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5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정말 누누이 강조하고, 당부를 할 거예요. 몰아서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눈에 보이긴 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몰아서 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해야 한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도 설명할 거고 또 양소민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반복해서 독서에 똑같은 글을 읽진 않더라도 그 독서와 독해 읽기의 그 어떤 그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서 읽는 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계속 좀 반복적으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비문학, 특히 비문학 독해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고요. 그 15페이지에 문단을 요약하는 문장 쓰기.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16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료에는 16페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되는 부분이 있죠. 입시 개편 바뀌고 내신 등급 바뀌고 교과서가 바뀝니다. 근데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사실 교과서가 바뀌는 부분이긴 해요. 내신이 중요해졌어요. 내신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내신이 중요해요. 아까 길게 설명드렸었죠. 내신이 중요하고 내신 등급에 대학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는 11월부터 2월까지 내신 대비에 사활 걸겠습니다. 내신 대비에 사활 걸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에 특히 문학 문법에 있어서 내신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예비고일에게 있어서 내신 대비는 결국 문학 문법입니다. 문학 문법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이제 4월, 6월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걸로 4월, 6월이 결정이 될 건데 저희 학원이 2004년에 처음 시작됐어요. 저희 학원 설립이 2004년에 시작이 되었고 20년이 됐어요. 원장님은 30년, 저희 학원 20년, 저는 이제 10몇 년이죠? 12년? 13년? 네. 이렇게 오래된 고인물들이 저는 그래서 저희 학원을 국어 명가라고 자부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있는 국어학원 많지 않습니다. 저력이 있어요. 저희의 어떤 누적된 자료, 그리고 제가 뭐 고인물이라고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느껴요. 네, 저희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 싹 갈아엎기도 해요. 이번에 저희 교재 싹 갈아엎었습니다. 교과서가 바뀌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 교과서에 맞춰서 교재 싹 갈아엎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신 대비에 사활 걸었거든요. 학생들 내신 대비가 결국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적된 자료, 또 진화하는 노하우로 변화에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에 있어서 문법이요. 문법 요소 중세국어 한글 맞춤법 의문의 변동 요 4가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문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교육과정이랑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커리큘럼 상으로는 똑같지만 여기에서 교재에 있어서 기출 베이스로 싹 갈아엎었어요. 기출 베이스로 싹 갈아엎어서 수업 교재, 테스트, 그리고 과제집까지 기출 베이스로 갈아엎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문학 파트가 이제 사실 예비고일들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고1 개정 국어 교과서가 9종이 나왔어요.
9종이고요. 이 시중 9종의 교과서가 아직 완전히 딱 나온 건 아니지만 목차는 나왔습니다. 작품이 뭐가 나오는지는 이제 출판사들이 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입수를 해서 개정 국어 교과서 9종에 나오는 작품들과 또 사실은 고1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만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않으시거든요. 시험 범위가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있지 않고 부교재를 항상 선정을 좀 하시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 작품까지 해서 기본적인 고전 문학의 흐름을 7주 동안 학생들한테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필수 고전 소설 작품까지 7주 동안 그리고 11월, 12월에는 그렇게 해서 7주 동안 정리가 될 거고, 이 내용이 1월, 2월까지 시조 백수와 또 필수 고전 소설을 이제 공부하는 것까지 1월, 2월까지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개정 교육 과정, 그리고 인근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가 곧 하이클래스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문법에 있어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또 기출을 반영해서 교재와 커리큘럼 테스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접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에 캡처를 뭘 쓸까 하고 고민하면서 제 수업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아까 사실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진 중에 하나가 제가 수업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쏠 수 있어. 그거까지 했다가 좀 영원히 박제되는 건데 그냥 이 정도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걸로 네, 보여드리려고 이제 캡처를 좀 해왔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고등학교 문법이 다 대비가 되나요?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네, 당연히 대비가 되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중학교 문법 정리되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문법을 모르면 고등학교 문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기본 베이스는 고등학교 문법의 커리큘럼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문법의 커리큘럼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중학교 문법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고1에서 2학기까지 문법을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해서 완벽하게 한번 싹 다 훑고 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개념부터 실전까지 수업, 과제, 테스트가 기출 베이스로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문학 담당하시는 이전영 선생님이신데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학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 기출 베이스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정규를 통해서 결국 내신 대비를 한다라는 게 문학과 문법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컨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수업 외에 정규 수업 외에 집중관리반 원장직강반 학생들이 공통으로 해야 하는 인강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15분 문법, 하나는 15분 문학 개념. 그래서 합쳐서 30분의 인강 과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부여가 될 거예요. 자, 요 15분 문법은요. 15분 문법은 그 주에 했던 내용을 15분의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15분 정리한 그 바닥을 학생들이 제가 판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따라서 쓰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오도록 하는 것이 이 15분 문법, 그러니까 문법 인강의 기본 요약이고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이제 3과정 그 이전부터 이제 문법 수업을 해봤는데, 쫙 문법 쫙 다 하고 난 다음에 과제가 지금까지는 문제풀이만 있었어요. 근데 문제풀이만 있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복습 한번 해보고 문제 풀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몰라. 이거였나?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나마 훌륭한 친구는 모르겠으면 책 보면서 문제 푸는 거. 이 정도는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냥 몰라.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대충 찍고 틀렸으면 칙칙 긋고 선생님이 해설시키니까 해설은 조금 해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15분 인강 듣고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도록 제가 그래서 이 인강을 마련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문제 풀게 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15분 인강을 좀 준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15분 문학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개념어들이 있고요. 또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개념어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어들을 알아야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에서 이 발문을 이해할 수 있고 선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문학 개념을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너무 길면 우리 친구들이 안 봐요. 그래서 딱 15분, 15분으로 컷. 15분 컷, 15분 컷.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얘네가 1.5배로 돌릴 수도 있어요. 네, 1.5배로 돌릴 수도 있어요. 1.5배까지는 어머니들이 한번 슥 보시고 1.5배까지는 봐주세요. 1.5배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제가 1.5배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배속으로 보는 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1.5배 정도까지는. 저는 1.25가 더 좋다고 보지만, 만약에 배속으로 한다면 1.5보다는 1.25가 더 낫다고 보지만 1.5까지는 괜찮은데요. 2.5는 안 됩니다. 2.5는 제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2.5는 안 됩니다. 2.5로 돌리고 있으면 한번 네, 제재 걸어주세요. 2.5는 안 됩니다. 제가 그 부분도 이제 학생들한테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강 과제가 진행이 되면서 기본적인 이제 내신을 좀 탄탄하게 기초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서술형. 서술형이 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서술형 훈련을 위한 과제 세팅, 이제 문법에서의 서술형, 그리고 또 제가 여기는 문법만 실어놨군요. 여기 보시면 17페이지에 문법, 문학, 서술형 과제들이 나와 있죠. 이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이 문장을 써볼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서술형 과제를 좀 매번 제시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비문학에서의 서술형 과제예요. 이 비문학에서의 서술형 과제는 학생들한테 요약을 좀 시킬 거예요. 요약을 좀 시킬 건데 18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머님들께서 좀 보실 수 있도록 18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문단 요약하는 문장을 써라 라고 하면, 혹시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신 어머님, 학생이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아, 여학생이에요. 보통은 이제 남학생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하는데요. 남학생들한테 그냥 이제 요 문단 하나 주고, 자, 얘들아, 문단 요약해봐. 그러면은 어떤 짓을 제일 많이 하냐면요, 밑줄을 쳐놓습니다. 원래 저희의 의도는 문장을 써보도록 하는 게 원래 의도인데, 요약해봐. 그러면 밑줄 치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중심 하재 주고, 제시어를 줍니다. 이 제시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문장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물론 이상하게 쓰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이상하게 써보더라도 쓰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단을 요약하는 문장을 쓰면서 문장 쓰기 훈련도 되고, 그리고 이 문단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 핵심을 파악하는 훈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문학 서술형 과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출제교양과 연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출제교양이랑 연계해서 교재 과제집 테스트를 좀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이 교재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실제 기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수업이 진행이 되고, 또 출제 경향과 연계해서 기출 문제를 그대로 테스트로 내거나 혹은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테스트로 내거나, 과제집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기출 베이스로 문학 문법 수업은 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자료집. 자료집. 이 자료집의 2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과정을 코칭합니다, 저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과정을 관리하고 팔로우업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도입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물론 그 이전에 어머님들도 그러셨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떤 그 개별 관리에 대한 이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담당 강사가 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개별 관리가 좀 강화된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학부모님과 상담 전화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대1 상담과 학습 코칭이 이루어질 텐데 이 1대1 코칭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 전 수업에 대한 보강, 실전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도약 클리닉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도약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강제로 부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강제로 부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도약 클리닉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집중관리반의 경우에는 과제 퀄리티에 대한 검사가 좀 이루어질 거예요. 선생님이 직접 과제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틀린 답을 답지에다 넣어놓기도 하거든요. 그거 체크해놓고 동그라미 쳐놨으면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해설은 맞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정답은 4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해설은 1번과 관련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요? 1번이 맞겠죠. 이건 저희가 마련해 놓은 함정이에요. 그런데 얘는 4번 체크해놓고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이건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물론 억울한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억울한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학생 이런 경우에는 학생한테 좀 주의를 줍니다. 너 베꼈지?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증거를 딱 들이밀면 제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딱딱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좀 이제 학생들이 좀 행동이 좀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 퀄리티 검사할 거고, 그리고 베꼈나 안 베꼈나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잘했다는 피드백, 혹은 뭐 해설이 좀 부족하면 해설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피드백, 이런 현장 강의 출석 학생들에 대한 집중관리반의 피드백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장 직강반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제 과제 퀄리티 검사나 피드백 정도만 이제 집중관리반에서 진행되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원래는 남아서 다 하고 가야 하는데, 이제 다 남아서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안 했거나, 혹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빨리 가야 되는 경우에는 주중에 다시 돌아와서 과제 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집중관리반의 과제 피드백의 예시인데요. 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선생님이 쓴 거고요. 그래서 틀린 문제 해설 성실하게 잘했다. 그래서 사례 관련 문제는 지문 요소나 사례 요소를 잘 연결해서 봐야 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 혹은 이 친구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학생이 복습한다고 쓴 거예요. 이런 유니콘 같은 애가 간혹 있답니다. 남의 집 아들이죠. 이런 유니콘 같은 애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칭찬. 이런 친구들은 또 칭찬하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알아주니까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알아주면 이 친구들은 이게 또 강화가 돼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대1 코칭입니다. 저희가 정말 이거를 영과정에서도 했었고 3과정에서도 했었고 방학 때마다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에서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5과정에서부터는 좀 전면 확대를 해서 3주차부터 2주차부터 신청을 해서 3주차부터 계속 좀 꾸준하게 1대1 코칭을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성적 상담을 좀 받을 수 있도록, 1대1 코칭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전면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자, 이 1대1 코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단은 이제 학생이 맨 처음에 오면은 코칭 영역을 신청을 미리 할 거예요. 문학, 비문학, 문법 중에 코칭 영역을 미리 좀 신청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은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한 거라서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칭 영역에 대해서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전 비문학이 좀 약해요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 비문학 영역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평가를 좀 실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지 과정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좀 진단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진단하고 난 다음에 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구나.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피드백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게 맞는 개별화된 학습 과제가 부여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 코칭이 좀 이제 개별화되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1대1 코칭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을 받고,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을 해주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이 학생들과 1대1 코칭이 좀 진행이 될 거고 1대1 코칭을 5과정까지 1대1 코칭을 좀 여러 번 했던 친구들이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1대1 코칭을 했었는데 작년에 1대1 코칭을 하고 이제 11월, 12월까지 1월, 2월까지 저희랑 이렇게 좀 오랫동안 같이 한 친구들이 되게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약 클리닉, 약점 보완을 위해서 주말에 운영하는 보강 클리닉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업도 이제 매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주 신청을 하거나, 하위권 학생들은 저희가 일부러 좀, 불러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매일 비문학 독해 인증 챌린지 이건 저희 학원에서 대대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양소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거긴 해요. 양소미 선생님이 이게 근데 사실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없으면 학원에서 시키지도 않는데 이걸 혼자 하겠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매일매일 읽어야 돼. 그래서 매일 읽은 사람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인증해. 몇 명 친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했고, 그 자발적으로 한 친구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너는 이틀째, 너는 6일째. 자, 이 친구 보세요. 60일째 했어요. 그리고 6일 남았어. 66일. 혹시 그 얘기 들으셨나요? 습관이 형성되려면 66일 동안 반복해야 된다는 것. 이 친구가 66일 동안 반복을 했고요. 그래서,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는 이 친구도 대단하지만 그걸 66일 동안 지켜본 양소미 선생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사비를 들여서 이 친구한테 상품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학원의 시스템으로 반영해서 좀 집어넣을지 사실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1대1 코칭을 진행을 하면서 1대1 코칭 이후에 사후 관리로 학원의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아마 이제 5과정에 요런 비슷한 것들이 똑같이 2만 원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지만 네, 진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네, 그 학원의 어떤 시스템상으로 이 챌린지를 어떻게 좀 반영을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대1 코칭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남겨준 후기예요. 네, 요건 이 학생이 모의고사 문제집 샀는데 한 지문에 몇 분 써야 하나요? 라고 디테일하게 질문했어요. 제가 왜 이 대화를 캡처를 해놨냐면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질문을 할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저랑 되게 친한 친구긴 했는데 저랑 내신도 같이 하고 친한 친구긴 했는데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내신 대비 때 연애 이슈 터져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막 멍한 눈빛으로 수업을 듣고 있던 근데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1대1 코칭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강제로 불렀어요. 넌 와, 새끼야. 하고 불러서 이 친구랑 한 두어 번 1대1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선생님, 저 문제집 샀어요. 그리고 저 이거 몇 분씩 풀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디테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예요. 첫 모의고사 과제를
6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고1이거든요. 고1인데 이 친구가 이제 3월에 모의고사를 성적이 나왔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친구가 사실 이 친구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너 몇 등급 나왔니?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의 2등급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등급이 뭐지? 너 몇 점인데? 그래서 네, 83점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2등급이라고 그러고 2등급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1등급 점수가 85점인가 그랬습니다. 2등급 점수가 85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2등급이다 라는 뜻으로 almost 2등급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 귀여웠는데, 이 친구가 이 이후에 다른 이제 6월 모의고사는 사실 서울에선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혼자 풀어봤는데 자기가 따로 혼자 풀었을 때 2등급이 나왔대요. 저는 가장 감동적인 친구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친구였고, 이 친구가, 저랑 마지막에 수업할 때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했던 그 날짜를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매일매일은 아니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빼먹은 날짜도 있고, 또 내신 준비할 때는 못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한 친구의, 물론 저 때문에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저 때문에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이 친구의 어떤 변화의 과정 중에 제가 아주 작은 영향력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에 1대1 코칭 하는구나. 이 맛에 아이들 가르치고, 이 맛에, 내가 이 일을 10몇 년째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많이 쌓아갈 거고, 올해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좋은 결과를 꾸준하게 같이 해나갈 친구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설명회 때 선배들 몇 명 이렇게 썼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나중에 저도 점수 보내드릴 테니까 저도 넣어주세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놀라우시겠지만 남학생이 그랬습니다. 네. 이런 거 보통 여자애들이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남자애들도 되게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얘기 해도 되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칭찬사례니까. 칭찬사례니까. 남자들 칭찬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어머님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써내려가기 위해서 정말 잘 차린 밥상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 잘 차린 밥상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반 수업 시간표, 그리고 커리큘럼. 네. 원장직감한 수업 시간표, 네, 커리큘럼, 네, 개강 안내문과 설명의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이시고요. 아까 잠깐 보셨죠? 캡처해서 확인하셨죠? 네, 그리고 네, 접니다. 네, 저는 원장직 강반에서는 문학 문법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중관리반에서는 문법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원장직 강반에서 이제 문법 수업 담당하시는 고1 팀장님이신 전용준 선생님이세요. 정말 잘하세요. 네, 문법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또 유쾌하게도 수업하시기 때문에, 또 기출 사례가 머릿속에 지금 AI처럼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서 아주 풍부하게 수업을 좀 잘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양소미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이전영 선생님. 네, 이전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소미 선생님은 독서연계 비문학, 이제 집중관리반에서 독서연계 비문학 수업과 또 모의고사 특강을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 특강 수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특강이 토요일 2시랑 일요일 6시, 제가 여기에는 지금 반영을 못 시켰는데, 토요일 2시, 일요일 6시에 매주 모의고사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특강에서 이제 그 양소미 선생님, 또 이전영 선생님께서 또 수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어머님들께서 여기 오실 때 가장 큰 질문이 왜 여기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김영준 하이 클래스여야 하는가? 좋은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또 좋은 교재도 많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원장님께서 저희 학원의 어떤 지금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쓰고 계시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게 국어를 가르치는 조직이라는 점이에요. 네, 한 사람의 화려한 개인기로 축구를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이 조직 축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협업을 통해서 강사의 협업, 그리고 또 학생관리팀의 협업,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데스크의 협업, 20년 쌓여온 그런 협업의 노하우와 그리고 또 누적된 자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조직적으로 협업하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의 선생님이 학생을 보는 것보다 세 사람의 선생님이 여러 관점으로 학생을 볼 때 더 정확하게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자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비고일도 산 김용준 하이클래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